네, 안녕하세요. 레고벌 바서입니다. 자, 어디? 안녕하세요. 아사국 노가고이님. 어디 보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메모장에 잠깐 써놓겠습니다. 아, 방송이 끊기나요? 왜 끊기지? 뭐 특별히 제가 뭔가 더 바꾼 건 없거든요. 네, 45분. 1시가 되면은 방송 아니 시작하 50분이 되면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요거를 그쵸? 네. 그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여기 메모장에 써놓은 대로 네. 어제 한 대학교에서 웹소설 관련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만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국어국문학과랑 이제 디지털 콘텐츠학과 뭐 이제 이런 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네, 웹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어, 근데 막상 가니까 네, 그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뭐 연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웹소설이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웹소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
완전 진짜 완전 뉴비들이라고 생각하고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네, 강의를 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그냥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본적인 용어들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 받는 식으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그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네, 그때 썼던 네, 그때 이제 제가 말했던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제 개인 방송에도 올리려고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 50분부터 2분 남았네요. 그냥 시작해야겠다. 네. 음, 어디 보자. 그 방송을 보시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음, 제가 이제 말하는 도중에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나 예, 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마음껏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자, 업계 작가의 생활을 궁금한 분들 채팅창에 채팅창에 질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강의를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웹소설 작가, 현역 웹소설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어, 레고발바서라고 합니다. 필명이 레고발바서고요. 대표작으로는 재벌강점기, 뭐 달고 다른 유비, 철일검거 사냥개의 회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 문피아, 네이버 시리즈, 조아라, 리디북스, 원스토어 등등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카카오 페이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쓴 원고들을 다 합치면은 대충 한 연재되어 있는 것만 폐기한 원고 빼고 연재된 원고만 다 해서 한 13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이 어제 강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어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실제로 이제 막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하려고 비축을 쌓는 분도 계셨고 아예 웹소설이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간단한 정보들을 빠르게 나열하고 맞춤형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강의가 됐었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노는 자리 뭐 그런 분위기였죠. 자유롭게. 네. 자, 먼저 그래서 웹소설에 대해서 웹소설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웹소설은 말 그대로 웹 플러스 소설이에요. 웹. 말 그대로 웹에서 연재되는 소설인데, 그쵸?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제 각 플랫폼의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IT 기업들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하면은 뭐 작가 하면은 배고프다, 뭐 굴밥 먹으면은 굶어 죽기 십상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그런 이미지랑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웹소설이라고 해서 모든 소설이 그럼 웹에서 연재가 되면 웹소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종이책 소설을 웹으로 옮긴다고 해도 어, 어떤 웹 소설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래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 마감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레파,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새 그 카카오 페이지 런칭하려고 또 이제 차기작을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달고 다른 뉴비 외전이라 인사면 됐죠, 뭘. 뭘 더 하시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새 방송을 킬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빨리 독자님들을 찾아뵙는 방법은 방송을 켜서 독자님들을 찾아뵙는 방법도 있지만, 예, 작가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 찾아뵈야죠. 그렇죠? 달고 다른 유비 외전도 조금씩 조금씩 쓰고, 이제 차기작인 마도종가도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니까, 네, 철혈검가를 펑크 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방송을 할 시간이, 예, 많이 없어가지고 철혈검가 아직은 다 못 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웹소설은 그냥 종이책 소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막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용어예요. 이 좋아하지는 않는 용어 중에 이제 순문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단어인데, 그래도 이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쉽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종이책 문학을, 뭐 순문학이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음. 순문학과 장르 문학이죠. 장르 문학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뭉뚱그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순문학은 순수한 문학인데 뭐가 순수한 문학이며, 장르 문학은 모든 문학은 다 장르의 그건데 뭐 장르 문학은 또 뭔 단어고, 약간 이제 업계의 이해도가 좀 낮은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음, 딱 그냥 알아듣기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하기에는 순문학과 장르문학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일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휘력이 또 막 있는 어휘력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서,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예,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거를 이제 영화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 상업 영화. 장르 소설은 당연히 상업적 성향이 강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순문학은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다. 뭐 장르 문학은 뭐 휘발적이고 천박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다투는데, 예, 저는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술 영화랑 상업 영화가 서로 뭐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냉전 시대 독일을 소재로 다룬 소재라고 해도, 같은 소재라고 해도 어떤 영화는 이제 타인의 삶 같은 그런 영화가 되는 반면, 뭐 어떤 영화는 또 뭐 캡틴 아메리카, 포스트 어벤져, 그게 동독 얘기가 세계관이 좀 나오죠. 세계 대전이. 네. 그런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은 소재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두 영화 다 훌륭한 영화고,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문학과 장르 문학 둘 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순문학을 전공하시거나 순문학을 생각하신 분들이 장르 문학 업계에 들어와서,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웹소설의 특징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또 다른 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나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일반 순문학은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출판사에 뭐 투고를 해가지고 기존 문단 권력, 기존에 있던 어떤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등단한 문단계의 원로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뭐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잘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네. 잘 보인다는 게 뭐 막 아부를 해서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법한 소설을 써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내가 원고를 게재할 공간이 생깁니다. 일단 내가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있던 기성 작가들 혹은 기성 편집자들, 문단 권력들, 비평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취향이 꼭 대중들의 어떤 인기와 일치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중들의 평가와 비평가들의 평가가 이제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나아가서 대중들한테까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상충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출판 한번 해보려면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정말로 많은 시간과 그런 게 들어가고 정작 이제 대중이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 내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를 하는 건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이전에 소수의 조금 취향이 특이하신 소수의 안목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의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겨우 출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작가들 보면은 다 나이도 좀 많으시고 네, 막 각고의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오랜 시간 기울이셨던 분들이 많죠. 근데 웹소설은 아닙니다. 웹소설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스토리나 어떤 소재가 있으면 오늘 당장 저녁이라도 연재가 가능해요. 그게 좋습니다. 이후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서 뭐 추천,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별점, 추천, 뭐 조회수, 연동률, 선호작, 하트, 뭐 관심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은 알아서 이제 한국에 백 수십 개가 넘는 출판사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계약하자고. 종이책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전자책은 뭐 당연한 거고요. 유료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주 젊은 시장입니다. 기존의 문단 권력이 아직 없고요. 뭐 정체 모를 소수의 집단한테 뭐 그들의 뭐 눈에 들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평가받고 심사받을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어떤 잠시만요. 블로그 같은데 소설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미로? 뭐 무슨 상관입니까? 좋죠. 너무 좋은 취미죠. 너무너무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재밌고 생산적이고 글이 남으니까 생산적이고 나중에 읽어봐도 재밌고 나중에 막 나이 먹고 읽어봐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글을 썼구나 해가지고 신선하고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이제 뭐 세계관을 막 공유하면서 놀 수도 있고 얼마나 이 돈도 안 들고 이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우아하고 음. 혹시나 남한테 피해 줄 일도 없고 자연에 피해 줄 일도 없고 음. 돈도 안 들고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우아하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취미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종이책 시장에서 유명하신 어떤 작가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이제 그분은 막 공모전이나 뭐막 출판사의 심사나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이제 좀 저명하신 분이라서
원고만 뭐를 써서 이제 갖다 출판사에 이제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종이책 출간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힘든 점이, 지망생 분들은 더 힘들겠죠. 벽 보고 쓰는 거. 이런 분도 출간이 될 때까지 누구의 피드백도, 뭐 편집자의 피드백이 있겠지만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벽 보고 조용히 방에서 글만 쓰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나? 독자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출간이 되고 내가 이 글을 쓰면 한 1, 2년 뒤에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텐데, 내가 지금 어떤 기막힌 파트를 쓰고 있다고 해도 그게 독자들이 그거를 읽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거는 2년 뒤에요. 1년 뒤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웹소설은 그게 없어요. 내가 원고를 올리면은 진짜 1초 뒤에 바로바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 별점, 추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날 원고가 나쁘면 사정없이 악플이 달리고 별점이 깎이고, 그날 뭐가 좋으면은 사정없이 찬양 댓글이 달리고 막 별점이 올라가고, 독자들이 뭐가 아쉽다, 어디에 설정 오류가 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다, 때로는 작가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쌍방향 소통이 거의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번 화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벽 보고 쓴다고 외롭고 뭐 이럴 일이 없죠. 그쵸.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카카오나 시리즈에 가기 위해서 비축분을 쌓을 때, 예, 그때만 유일하게 벽 보고 써야 되는 기간이 있죠. 한 100화 정도를, 120화 정도를. 그것만 빼고는 항상 이제 쌍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소설계의 장점이라 함은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의 이름값이 차지하는 게 조금 적습니다. 막말로 데뷔한 지 오래되고 되게 잘 팔던 작가가 신작을 냈는데 그 신작이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작의 이름값이 있으니 일단 전권 구매를 눌러놓고 독자님들이 볼까요? 아니거든요. 재미없으면 바로 묻힙니다. 바로 연동률 작살나고 바로 별점 박살나고, 이거 이 작가 이름값에 비해 왜 이래? 이러면서 바로 순위에서 밀려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추가 프로모션 같은 걸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렇게 멸망하게 되죠. 반면에 뭐 필명은 완전 처음 보는데 뭐 랭킹에 막 노출되고 오래 막 상위권에 있다가 1위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 바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기성 작가의 이름값이 없다고는 못해요. 없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값이 차지하는 정도가 이제 순문학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이름값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순문학에서는 뭐 가뜩이나 이제 종이책 통짜 책으로 나오는데, 그 무슨 작가의 신작 이러면서 뭐 서고 맨 앞에 쫙 깔아주고, 네. 네. 수업 잘 다녀오세요. 깔아주고 막 그러는데, 순문학 쪽에서는 이제 그 전작 작가의 뭐 막 그런 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믿고 일단 책부터 사고 뭐 선주문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웹소설은 그게 아니죠. 음. 실력만 있으면은 데뷔 몇 년 안 돼서 바로 밀리언셀러 작가로 등극하는 것도 봤고, 어,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분이 한 방에 수억대 연봉을 받는 작가로 탈바꿈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도 봤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소라게 작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뷔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신인이 뭐 카카오 웹툰이나 네이버 웹툰 진출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엄청 잘 나가시게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엄청 부러워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되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반짝반짝 이제 빛나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도 만약에 순문학이었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웹소설만큼 이렇게 빨리 이제 빛을 보시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잣대와 남들의 평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어디서도 잘 됐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소설 업계라서 이제 그 장점들이 극한까지 빠르게 잘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는 법이에요. 네. 데뷔하는 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재가 가능한 문피아, 조아라, 네이버 챌린지 리그 등 1차 플랫폼에서 이제 지망생분들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한국에 존재하는 백 몇십 개, 뭐 한 200개, 뭐 수백 개 되는 출판사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유료 연재를 해보자고. 그럼 이제 그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네, 유료 연재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2차 연재처인 뭐 카카오 페이지나 뭐 네이버 시리즈 아니면 막 리디북스, 원스토어 예, 그런 곳에 또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인물군을 벌써 언급을 했는데 하나가 인물군은 아니지만 네, 세 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를 설명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슬로우 라이터님 세 가지의 요소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가 작가, 하나가 플랫폼, 하나가 매니지먼트예요. 음악과 같습니다. 가수, 방송국, 매니지먼트, 소속사 이런 개념이에요. 가수가 노래만 부르지 막 방송국 가가지고 자기 예능에 넣어달라 뭐 새로운 앨범 나왔는데 틀어달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 잡아달라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직접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관리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뭐야 그게 좀 있습니다.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소리를 조금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파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그렇죠. 작가랑 플랫폼 매니지먼트로 나뉘는데,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CP,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도 불리고, 네,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리고, 출판사 혹은 에이전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글을 연재할 수 있는 장소, 네이버, 카카오, 뭐 문피아, 조아라, 리디북스, 원스토어, 미스터블루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몇 개가 있냐면은 카카오, 네이버, 에피루스, 미스터블루, 스낵북, 교보문고, 리디북스, 북큐브, 문피아, 조아라, 원스토어, 북팔, 톡소다, 한국이퍼브, 저스툰, 블라이스, 예스24시 등등등등. 제가 알기로 한 20개가 넘는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플랫폼들이 벌써 그렇게 많습니다. 매니지먼트는 더 많아요. 뭐 백 몇십 개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쵸. 작가가 직접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랑 협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매니지먼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교정도 봐주고 이벤트도 물어오고 표지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재가 가능한 그럼요.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말하다 말고 중간에 저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요. 네, 네, 그 뭐냐.
그런 무슨 얘기였더라? 네. 아무튼 플랫폼에 연재가 가능한 1차 플랫폼에 연재를 하다 보면은 매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오고 거기서 이제 작가로 데뷔하는 구조인데 안녕하세요 시금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요즘 좀 약간 느려서 지루하시죠? 빨리빨리 스토리를 빼야 되는데 참 자 다시 하다 보면은 네, 출간 제의가 올 거예요. 매니지먼트, CP 콘텐츠 프로바이더, CP, 음, 에이전시, 출판사 매니지먼트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어떤 그런 회사들에서 컨택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될 거예요. 유료연재 작가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위탁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대한 용어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간 제의를 받으면 보통 5대5에서 8대2까지 다양한 조건의 비율로 협상을 하는데 9대1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죠. 출간 제의를 받으면 보통 이제 5대5에서 9대1까지 다양한 조건의 비율로 협상을 하는데 보통은 7대3이 아직까지는 조금 국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7대3 정도가 편적. 네. 한 작품 한 작품 계약 시 7대3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속 작품이 아니에요. 한 작품 계약 시예요. 왜냐면 다음 작품을 계약할 때는 비율을 올려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비율을 올리거나 뭐 돈을 더 받거나 뭐 선인세나 뭐 계약금이나 더 받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작품 계약 시 7대3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7대3에 플러스 알파. 네, 7대3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는 선인세가 있겠고 보장인세, 보장인세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선인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MG, 미니멈 개런티라고도 합니다. 제가 계약을 했을 때 인세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작품을 주고 그 작품이 나중에 잘 팔리게 되면은 거기서 나한테 지급한 돈을 먼저 까세요. 알아서 재해서 하세요. 이런 거죠. 선인세를 제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한참 뒤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뒤에 원고를 줘서 그 원고가 한 1,000만 원씩 팔렸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900만 원만 정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니멈 개런티를 받는 거고요. 어, 뭐 많게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수억 대의 선인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은 뭔가? 계약금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받는 돈입니다. 네. 그 계약 자체만으로 받는 돈이고요. 그냥 이제 출판사 쪽에서 저희랑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네, 순수한 계약금이라고 순수 계약금이라고 많이들 하죠. 보장일세는 이제 종이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하는데 종이책을 내서 이제 한 권당 얼마간의 돈을 이제 월급처럼 고정 인세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뭐 보장세를 받는다고 해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못 받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율에 의한 수익도 7대3 뭐 이런 비율에 의한 수익도 따로 받고요. 네. 그쵸. 한 권 25화가 될 때마다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고정 지출을 하는 출판사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 돈이 부담스럽잖아요. 또 중간부터 글이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책의 비율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6대4로 많이 했거든요. 보장일세 플러스 6대4. 근데 요즘은 보장일세 플러스 7대3도 간간히 보이고 전체적으로 업계의 조건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채팅창에 있는 슬로우 라이터님과 시금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갈게요. 잠시만요. 아, 문피아 조아라 블라이스에서 연재 중이시군요. 음, 160화 정도 연재를 하셨는데 혹시 유료 연재 중이신 건가요? 이게 유료 연재 중이신 건지 무료 연재 중이신 건지 그리고 독점 연재이신 건지 아 무료로 그럼 비독점 연재를 하고 계시겠네요? 음, 혹시 그러면 전업이신가요? 이게 전업인지 전업이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네, 전업 작가이신가요? 아, 전업 작가이신 거죠? 네,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음, 아, 다른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혹시 순수한 취미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업 요소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창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160화나 무료 연재를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5, 60화 정도의 유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무료로 연재하게 되면은 네, 유료를 했을 때 전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160화를 다 올리셨어요? 혹시? 이게 그 너무 많은 분량을 무료로 올리면은 이제 유료로 전환했을 때 독자님들이 이제 잘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플랫폼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거 이미 네이버 가령 이제 네이버에 이 원고를 가져다 내면은 네이버에서 아 이거 블라이스랑 조아라 문피아에서 완결까지 한번 풀렸던 거네요. 이러면서 이벤트를 막 안 주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무료 회차를 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음. 근데 말씀 물어보신 거는 이제 연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다른 작품을 쓸지 계속 쓸지의 기준점. 기준점은 아무래도 수익이죠. 네, 그렇죠. 내가 냉정한 말이지만 네, 이제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네. 아,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연재를 해서 한 달에 내 식비와 내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고정 생활비를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keep going 가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시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너무 슬프지만 네, 전업 작가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상 그 글을 접고 다른 글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충 한 50화 정도의 유료로 전환을 하니까 한 15화나 20화 정도 연재를 하다 보면은 연동률 조회수가 이제 얼마나 떨어지는지, 연동률이 얼마나 깎이는지, 추천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선호작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지표를 보면은 이게 유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각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고정 생활비를 벌 수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축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저축한 돈이 막 진짜 아주 많아서 여유롭지 않은 한 그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피아에서 연재했을 때 선호작이 한 50화 정도 될 때까지 1만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예, 선호작 수가 한 1만 정도 되지 않으면은 유료화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선호작 1만 이하에서 유료 전환을 하셨을 때 수익이 그래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또 많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은, 네, 제가 드리는 이제 말은 반만 이제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호작이 1만이 되지 않아도 유료 전환을 하는 작품들 중에 성공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체 역사물이라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가물, 아니면은 조금 마이너하긴 하지만 정말로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셔서 이제 독자님들을 1화부터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선호작이 1만 이하여도 유료 전환을 했을 때 그 1만 이하의 독자님들이 다 유료로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유료가 엄청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장르들이 주로 이제 판타지고,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호 제가 쓰는 장르의 특성상, 레고 발바서가 주로 쓰는 장르의 특성상 선호작이 1만이 되지 않으면은 유료 전환이 조금 힘든 그런 장르들이 좀 있습니다. 헌터물 뭐 이라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선호작 1만이 안 되면은 유료화 갈 생각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장르에 따라서 좀 그런 많은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요. 그게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업 작가로 되는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부업으로 하시고 따로 수입원이 있으신 경우, 혹은 이제 한동안 수익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이제 고정 생활비를 지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작가로 시작할 때 바로 돈 벌어서 그걸로 등록금 내고 월세 내고 이제 식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떨어지는 돈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 전업 작가로 데뷔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등록금 분할 납부로 한 20만 원 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써야 되는 돈이 진짜 10만 원 남고 15만 원 남고 막 이런 거예요. 아휴, 그래가지고 진짜 종종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붙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갓 데뷔했을 때는 진짜 힘들었죠. 감자 진짜 막 몇 킬로짜리 몇 박스 주문해 놓고, 몇 박스까지는 좀 오바고 한두 박스 주문해 놓고, 고구마는 비싸서 못 먹었어요. 감자 한 박스 주문해 놓고, 그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 뒷다리 엄청 싸잖아요. 마트 가면 얼마였지? 그때 막 세일할 때는 한 근에 1,000원에 팔고 막 그랬거든요. 돼지고기 뒷다리. 그거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냉동실에 꽉 채워놓고, 그래서 뭐 이제 감자에 돼지고기 볶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워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김치는 놀랍게 싼 김치들이 많았어요. 10kg에 10,000원. 뭐 이런 김치들이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김치들. 박스로 파는, 예,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먹고 그랬죠. 아니면은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 시켜가지고 그걸로 5개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더라? 짜장면 건져 먹고, 짜장면에 면 건져 먹고, 짬뽕에 면 건져 먹고, 국물하고 짜장은 따로 락앤락통에 담아 놨다가 얼려 놨다가 이제 밥 해가지고 말아 먹고, 탕수육도 따로따로 조금씩 조금씩 먹고 막 그랬던, 되게 막 조금 이제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고정 지출이 있었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어주지 않으면은 힘들겠더라고요. 100만 원 벌면 여유롭게 살 수 있었고 80만 원 벌면 조금 빠듯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평균 한 88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작가로 데뷔했을 때요. 그땐 또 시장도 작아가지고 그랬었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네, 가지고 가는 게 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금님께서 질문하신 거, 만약 원고가 선일세보다 덜 팔려도 선인세는 안 돌려받으시나요? 네, 선인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출판사에서는 가능한 선인세를 안 주려고 그러고, 이거 몇몇 작가들이는 이제 가능한 선인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 왜냐면 회수를 못 하거든요, 망하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음, 막 선인세를 갚을 때까지 계속 작품을 준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선인세를 많이 주는데 새 작품을 묶어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네. 애초에 선인세를 근데 잘 안 줄라 그러죠.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은 신생 출판사가 작가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좀 출혈 서비스로 초반에 선인세를 많이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 선인세를 받고 계약을 한 이상 그 작품이 잘 안 팔리게 돼도 작가는 선인세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선인세 먹고 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업계에서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커리어예요, 어떻게 보면. 빤히 알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연재해서 얼마 벌지, 얼마 벌었을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빤히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 한 300화에서 완결시키구나. 아, 이 사람 한 500화에서 완결 내겠네. 이 사람 1000화 넘기겠네. 이 사람 뭐 몇 천화 가겠다. 이건 평생 연재해야지. 이거는 200화에서 조기 완결하겠구나. 그래서 얼마 벌겠구나. 이 사람은 얼마 벌겠구나. 이런 게 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는데 다른 작가님들 보시면 기가 막히게 아세요, 진짜 다들. 이런 마당에 어떤 작가가 선인세로 뭐 한 어? 몇 천만 원을 받았다더라, 몇 억을 받았다더라 하면은 다 알죠. 이 작가님은 아마 이 선인세를 다 못 갚았을 것이다. 아, 이 작가님은 이 정도라면 선인세를 갚고도 남았을 것이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빤히 아는데 플랫폼 관계자나 출판사 매니지먼트 뭐 관계자분들은 더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제 선인세를 많이 받았는데 작품 성적이 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선인세를 못 갚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작품 계약을 할 때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선인세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 안 갚아도 돼 이러면서 글을 막 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결국 자기 커리어를 상처 입히는 거고 자기 목줄을 자기가 채우는 그거이기 때문에 항상 작가는 모든 작품을 쓸 때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 이제 지켜봐 주시는 독자님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이건 뭐 다 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뭐 웹소설 다른 작가님들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 데뷔작이 아닙니다. 핑크 드래곤 기사단 의외로 조금 그래도 짬 될 때 쓴 겁니다. 제 데뷔작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킬 연재하시던 거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 네이버 웹소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 웹소설은 네이버 웹소설은 네이버 웹소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안 가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데뷔를 네이버 웹소설에서 했었는데 정작 네이버 웹소설은 안 간 지가 좀 됐어요. 언젠가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워낙
잘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계속 이제 있지만 또 이제 뭐 언젠가는 그러고 보니 사파? 사파 왜 안 나와? 사파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네이버 웹소설이 여성향이 점령했다고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데뷔할 때부터 항상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네이버 웹소설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항상 나 네이버 웹소설 너무 여성향 아니냐, 다 여성향만 밀어주고 여성향한테 점령당했다 이런 말이 8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7년 전이군요 이제. 8년 전이네. 그때도 항상 제가 네이버 웹소설 1기 출신인데, 예, 네이버 웹소설은 진짜 제가 1기로 데뷔했을 때부터 너무 여성향한테 점령당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새삼스럽게 여성향한테 뭐 점령당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이제 여성향 로판, 로맨스, 현대 로맨스 로판이 강세한 플랫폼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여성향들한테 점령당했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냥 여성향 사이트, 뭐 문피아가 남성향 작품들한테 점령당한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이버 웹소설은 네,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냥. 아, 라노벨도 없어졌나요? 그건 조금 그렇다. 라노벨이 왜 없어졌을까? 제가 사실 잘 안 가봐서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웹소맨님, 지금 소속된 곳은 선인세를 많이 주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선인세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글로버는 또 선인세를 좀 잘 안 주는 플랫폼으로, 아니 플랫폼이래. 그 CP로 좀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아마 나름 글로번 안에서 제일 대우를 잘 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저한테도 이제 선인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네, 다른 작가님들도 아마 높은 확률로 선인세를 안 받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종종 이제 작가님들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이제 확실한 뭐 어떤 사연 같은 게 있으실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따로 이제 또 선인세를 은근히 또 괜찮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선인세를 한 푼도 받아본 적은 없네요. 네. 뭐 선인세를 안 준다고 나쁜 곳인 건 아니죠. 네. 근데 자린고비는 맞습니다. 조건이 좀 짜긴 합니다. 아, 밥 먹을 때 한번 글로벌 계약서 쳐다보고 또 밥 먹을 때 한번 글로벌 계약서 쳐다보고 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뭐 선인세를 안 주거나 조건이 조금 이제 보수적이라고 해서 나쁜 플랫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쁜 출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비율 막 9대 1에 뭐 선인세 1,000만 원 주고 1,500만 원어치 파는 데보다 비율 7대 3에 선인세 안 주고 1억 원어치 팔아주는 매니지가 더 좋아요. 음, 글로번이 이제 영업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작가 케어가 괜찮은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글로번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편집자님이 이번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글로번이 저는 되게 좋았던 이유가 거기에 이제 이거 실명 까도 되나? 김한선 편집자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야근, 이거 뭐 회사의 복지를 뭐 어떻게 따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맨날 야근하고 맨날 새벽에 원고 보내도 오타 바로 수정해주고 뭐 막 소재 없다고 하면은 뭐 유튜브에서 막 링크 찾아가지고 막 소재 쫙쫙 보내주고 막 어떤 너무 안 나오는 글 같은 경우에는 막 특정 부분을 막 대신 써준다거나 막 이런, 물론 이거는 이제 작가로서 지향해야 될 그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그분이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퇴사를 하신다고 해서 예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번 지금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작가 케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퇴근 그분이 이제 퇴근이래 저거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글로번 아웃인가요? 번아웃인가요? 네, 뭐 아무튼 뭐 매니저 언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 글로번 좋아요. 잘 해줘요. 아무튼 네, 수익 구조를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애플리스 미스터 블루 스낵북 교본권 리디북스북 교훈 퀴아 좋아라 스토어 북발 덕수다 한국에 버셔스 라이스 예스 24시 등등등등 네, 20개가 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 각각 편당 100원씩 받고 이제 파는 구조입니다. 내가 원고를 한 편 쓰면은 이 20개가 넘는 플랫폼들에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여기서 다 조회수가 1씩만 나와도 벌써 저는 2,000원을 번 거죠. 한 편당. 근데 이제 이 돈이 저한테 다 들어오냐? 그건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많게는 50%, 거의 55%. 아니. 많게는 한 40%, 적게는 한 20%. 뭐 이렇게 수수료를 가져가고 40% 가까이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니지먼트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대 3 이런 식으로 비율을 떼갑니다. 그러면은 100원을 팔았을 때 플랫폼이 40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60원이 매니지먼트로 입금을 될 거고 여기서 이제 7대 3으로 따면 18원 정도를 또 매니지먼트가 가져가게 되면은 작가한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42원이죠. 총 매출의 한 42%가량을 작가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플랫폼의 정산 비율이 다른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별로 또 이제 계약 비율이 작가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복마녀님이 누구죠? 다른 유튜버님이신가요? 네, 그분은 잘 몰라서 그분이 어떤 맥락으로 편당 10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편당 100원? 편당 100원이 너무 싼가? 글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적당하다라는 의견인 건 또 아니고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 편당 100원이라는 게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편당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건 마치 뭐랄까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계속 한 편당 100원이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태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태양이 너무 뜨겁다 태양이 너무 차갑다 막 이렇게 땅이 너무 높다 땅이 너무 낮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딱히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예, 저한테는 이제 한 편당 100원이라는 게 너무 오래전부터 제가 완전 병아리 작가일 때부터 아래서 막 깨어나와가지고 삐약삐약 할 때부터 한 편당 100원이라는 구조가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싸다거나 비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없게 살았나요? 제가 너무? 예, 뭐, 그렇죠. 근데 뭐 생각이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뭐 조금 부끄러운 건가? 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기가 늘 그 자리에 있어갖고 그냥 별 감사함 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예, 편당 100원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딱히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이건 뭐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8년간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커져가지고 또 독자님들도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또 실질 수익은 늘어났고 되게 이제 양측의 주장이 예상이 되네요. 그쵸? 가격을 올려달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웹소설의 편당 결제 가격도 올리자. 아니다. 시장이 커져가지고 독자들이 많아서 결국은 수익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그렇고요. 일단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은 네, 100원 팔면 작가한테 약 40원이 조금 넘는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한 작가들의 눈치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네. 플랫폼이 너무 많이 가져가네. 매니지먼트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네. 매니지먼트에서는 남는 게 없네.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번 돈 다 재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적자다, 남는 거 없다. 이러면서 다 남는 게 없대요.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3요소를 제가 작가, 플랫폼, 매니지먼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개의 인물군이 다 남는 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너무 원작자가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플랫폼은 그렇게 해서 번 돈 다 우리가 뭐 캐시 뽑기 이벤트도 주고 막 무료로 풀고 독자들한테 뭐 페이백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남는 게 없다. 매니지먼트는 작가들이 야가져가지고 계속 선입세 많이 받아가고 선입세 회수 못하고 비율 높이고 막 플랫폼에서 막 어? 수수료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요. 이 마법의 마법의 시장이에요. 시장을 구성하는 세 요소 다 자기들이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 이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이거지. 이게 참 마법의 시장이에요. 그죠? 하여튼 작가나 플랫폼이나 매니지먼트나 다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 남는 거 없다는 말은 다 구라죠. 장사꾼들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손해 보면서 장사해요. 정치인들이 뭐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겠습니다. 다 구라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 지탱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계약 비율이나 뭐 조건, 선인세, 보장인세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플랫폼 뭐 기다리면 무료, 너에게만 무료, 12시간 무료, 프로모션, 뭐 쿠키백 이벤트 뭐 이런 게 다 복잡하게 어떤 막 얽혀 있어가지고 작가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조건을 많이 보려 그러고 이제 매니지먼트는 최대한 이제 작가들에 대한 조건을 축소하려 그러고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이죠. 값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로 적절하게 경쟁하면 플랫폼은 또 이제 플랫폼들끼리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어떻게 좀 변화시킨다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선인세를 많이 준다거나 뭐 플랫폼에서도 선인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 싸움 하면서 음, 자기의 몸집을 키우면 결국 상대방의 몸집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눈치 게임을 하는 그리고 이제 작가들은 그 와중에 이적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유용병 느낌이죠. 네. 종이책 비율은 뭐 종이책은 뭐 사실 요즘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건당 8%에서 12%뭐 그냥 10% 내외의 인세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소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웹소설은 이제 한 화에 5천자, 25화를 1권으로 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보급에 의해서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매체적 특성을 잘 고려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가로가 15cm, 세로가 아니요. 세로가 15cm, 가로가 한 7, 8cm 바뀌었네. 이 정도의 규격인데 이 안에 일반적인 종이책에 들어가는 문장을 구겨 넣으면은 화면 하나의 글자가 빼고 새끼손가락, 새끼손톱 반만한 크기의 글자들이 화면에 꽉 차게 돼요. 그러면 눈이 피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문체를 짧게 하고 문단 구성을 짧게 하고 호흡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령 옛날에 제가 썼던 글 중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썼던 글인데 밤하늘을 묘사한 문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엄청나게 넓은 검은 용단이 깔려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굵은 소금을 한 줌 집어서 확 흩뿌려 놓은 것 같다. 라고 이제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편집자님께서 이 문장이 너무 길다고 한 문장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별빛이 찬란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너무 심한 윤문이긴 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웹소설이 뭔지 딱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웹소설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짧게 어떤 이미지를 바로바로 연상할 수 있게 단문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상력의 공백은 독자님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웹소설은 대리만족이 되게 중요해요. 편당 결제이기 때문에 옛날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은 중간 부분이 좀 지루해도 일단 샀으니까 끝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편당 결제이기 때문에 재미없다 싶으면 중간에 하차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화 빠르게 빠르게 전개가 돼야 되고 대리만족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이제 웹소설을 출퇴근 시간에 주로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 막 불편한 곳에서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가뜩이나 만원 지하철 속에서 구겨져가지고 웹소설을 읽는데 요런 조그마한 화면에 글자가 빽빽하게 써 있으면은 지하철 한번 덜컹 할 때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놓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좀 넣어가지고 문단도 구분해주고 좀 여백을 줘서 눈의 피로감을 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순문학이랑 장르 문학이랑 순문학과 장르 문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문학 중에 뭐가 순수해가지고 순수한 문학이고 모든 문학은 다 각자의 장르가 있는 건데 장르 문학은 또 뭐고 이게 되게 약간 업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대충 만든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구분하려고 만든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쓴다면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설명을 좀 이제 일반적인 독자들이나 시청자님들한테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 단어를 부득이하게 쓰자면은 순문은 제가 이제 불편하려고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웹소는 편하려고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문은 아예 시간을 내서 읽는데 웹소는 시간이 나서 읽는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물론 예외도 있죠.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웹소랑 모든 순문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순문학은 불편하려고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일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PC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PC 요소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이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와 세계의 불협화음, 내가 이 세계를 되게 낯설게 보고, 되게 이제 새롭게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깨치는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살고 있던 세계를 깨고 나가는 거니까. 내적인 성장 같은 건 또 이제 고통에서 오는 거니까. 불편하려고 읽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웹소에서 내적인 성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조금 더 강하다는 거죠. 순문은 이제 사람이 불편하고 싶어서 아예 시간과 자리를 내서 각 잡고 읽어야 되는데 웹소설은 불편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위로받고 힐링받고 대리만족하고 싶고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읽는 것.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짬짬이 읽는 것.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의 충고라고 치면은 나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나의 질문에 순문은 이제 친구의 조언이라고 치면은 내가 힘든 이유는 뭐 뚱뚱해서 그래. 운동을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변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말이야. 파이팅.
이런 느낌이고요. 웹소는 친구의 조언 2. 웹소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 너를 힘들게 한 놈이 누구야? 나쁜 놈이네. 어, 나랑 술 한잔하고 잊어버리자. 이리 와. 이리 와 자식아.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무는 이제 네가 힘든 이유를 막 팩폭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점들을 짚어주는 어떤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르 소설은 위로해주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조금 이제 편한 친구 네,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장르 소설과 순문학을 장르 문학과 순문학을 대충 이런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초보 작가님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인데, 음,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초보 작가가 지켜야 될 주의점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우선으로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업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 둘은 양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립이 아니라 공존. 다만 우선순위는 후자예요. 네. 그렇죠.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소재가 유행하는지,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음. 먼저 독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싶은 바를 거기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 벌고 싶다고 해서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쓸 거야 라고 했다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중간에 삐끗하고 흔들리고 파멸하게 돼요. 그렇다고 너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쓰면은 문피아에서 막 하늘 고래를 찾아서 떠나는 사냥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늘 고래는 나의 잃어버린 동심이었고 막 이런 소설을 이제 막 쓴다고 해서 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지만 독자들이 그걸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나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독자들이 뭐하러 보고 싶어 하겠어요. 굳이 뭐 소수의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방금 말한 스토리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워 섬기는 겁니다. 뭐 그런 소설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동화 스토리이긴 합니다. 예. 하늘에 사는 고래를 찾아서 떠나는 사냥꾼들의 이야기. 근데 예.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쓰려고 했는데 잘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달코 다른 유배는 그래서 나오는데 하늘에 사는 아귀가 나오는데 그 아귀에 대한 설명에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예, 나오긴 합니다. 네, 아무튼 시장 조사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유의할 것들은 제목을 어그로 있게 잘 끌어야 된다는 거.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 작가는 이름값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기성 작가는 필명만 보고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순문학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일수록 이제 제목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수없이 번영하는 소설들 중에 제목만 봐도 이 장르의 소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깃으로 하는 독자들을 먼저 설정을 할 것, 음,
내가 여성향을 쓸 건지 남성향을 쓸 건지 10대, 20대, 30대를 어필할 건지 뭐 40대, 50대를 어필할 건지 예, 이런 것들. 예, 누가 내 독자들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40대 50층이 좋아 40, 50층이 좋아할 법한 재벌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10대 취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겠죠. 제가 아는 어떤 작가님은 10대, 20대한테 인기가 있는 헌터물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헌터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몬스터를 잡는 것까진 좋았어요. 10대, 20대들이 열광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몬스터를 잡고 난 뒤에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공시지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대 사용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공실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또 이제 경제물로 막 가다가 그걸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막 당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 대통령이 막 무슨 정책을 쓰려고 하고 뭐 공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시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삼선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막 표밭이 어쩌고 저쩌고 선거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독자들이 빛의 속도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재를 좋아하는 40대, 50대 층이 들어오느냐? 아니거든요. 초반부는 10대가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유치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 건 또 아저씨들이. 저도 아저씨인데. 아니, 여고생 아저씨죠, 저는. 아무튼 그렇죠. 안녕하세요, 삼징빅님. 기성 작가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성 작가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제 곧 2차 저작권의 시대가 옵니다. 네, 해외 판권도 아주 중요하게 되는 그게 와요. 그래서 이제 웹툰 드라마 같은 것들로 만들기 좋은 소재를 미리 조금 써두는 게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재벌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긴 힘들잖아요. 하지만 게임 판타지나 헌터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긴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대체 역사 이런 건 웹툰화 할 때 뭐 병사들의 갑옷이나 막 이런 거 하나 하기는 참 힘들죠. 네. 대체 역사 같은 거는 이제 웹툰화 할 때 굉장히 힘든 걸로 찍힙니다. 네. 경제물 같은 것도 수치랑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사무실에서 하는 대사들이 많고 뭐 주인공이 막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웹툰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테티클럽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방송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한 대학교에 웹소설 특강을 다녀왔어요. 대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대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이제 웹소설을 연재하시는 분도 계셨고 웹소설이 아예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자리였어요. 국문과가 요즘 뭐 이제 웹소설 쪽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께서 저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좋은 인연이 있어서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시간 정도 그때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말해드렸습니다. 그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말해드렸어요. 네,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았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슬슬 방송을 종료해야 될 시간인데 예, 방송 종료 막바지에 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예, 유튜브에 방송을 또 올릴 테니까 거기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마감도 있고 랩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방송하고 유튜브에 오늘 방송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랩바.